바위가 된 아들.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마을 노르울에는 흙담으로 둘러싸인 작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살림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몇 점의 그릇과 덧문이 덜렁거리는 다 쓰러져가는 장롱이 전부였어요. 그 집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심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 도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13살 무렵부터 마을 서당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늘 검은 먹물이 묻어있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평범한 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쌀이 떨어졌다. 저 산기슭에 있는 묵은 나무를 좀 해오너라. 예,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엔 뜨끈한 죽을 쏘아드릴게요. 아침엔 서당에 다녀오고 낮에는 장작을 패며 저녁에는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글을 외우는 삶. 도연은 배를 골아도 책을 놓지 않았고 어머니가 병들어 누우면 밤새 곁에서 이마를 짚으며 기도하듯 시를 읊조리곤 했습니다. 서당 훈장 남정 선생은 그런 도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허허, 이 아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이 있어. 가난이 이 아이의 재주를 묻어두긴 아깝구먼. 그리고 어느 날 훈장이 조심스레 심씨 부인에게 말을 꺼냈지요. 부인, 도연이를 과거에 보내봅시다. 내가 아는 선비댁에 맡기면 머물며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오. 선생님, 도연이는 아직 어립니다. 저희는 그런 큰일을 감당할 형편이 못 됩니다. 부인, 나으리께서 글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글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소이다. 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하다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아, 훈장 어른께서 너를 과거 보러 보내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어머니, 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먼 데까지 가는 건 무섭고 또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얘야, 나는 괜찮다. 내가 벼슬을 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는 날, 그날이 내 소원이란다. 그날 밤 도연은 멍하니 등불을 바라보다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어머니 손에 비단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연은 집신을 신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당의 선비들 몇이 송별주를 따라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웬일인지 모두 조용히 허리를 굽혔지요. 도연이 참 효자였지. 부디 잘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도연은 훈장이 소개해준 서울의 선비댁에 머물며 새벽부터 밤까지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푸른 새벽마다 붓을 들고 눈 내리는 밤에도 창호 밑에서 책을 읽었지요.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들에서 나무를 캐고 계시겠지. 내가 꼭 장원급제에서 안겨드려야 해. 하지만 그에게 처음 도전한 과거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낙방하였고 둘째 해에도 고배를 마셨지요. 주변의 친구들은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으나 도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셋째 해 그는 마침내 초시를 통과하였고 전시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전 앞에서 글을 읽을 때 도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성균관 유생 도연이옵니다. 경서와 시경을 익히고 전하를 밝힐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를 눈여겨보며 물었습니다. 경의 어미는 어떠한가?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사람들은 도연을 젊은 장원이라 칭송하며 조정은 그의 앞날을 열어주었습니다. 벼슬이 내려지고 서울 도성의 한복판에 새 집을 하사받았으며
어진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어요. 도연대감, 이제 곧 관찰사 자리도 바라볼 수 있다더군. 효자로 소문났다고 하더니 이젠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비단 옷과 쌀을 보냈습니다. 편지도 자주 드렸지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어머니 생각에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져 갔지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관복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에 도연은 점점 물들어 갔습니다. 한편 도연이 떠난 뒤 노르울의 겨울은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심시부인은 아들이 보내온다는 편지를 기다리며 매일 집 앞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지도 않고 편지도 없다대. 효자라더니 잘 나가니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심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인 꼭 돌아올 것이요. 반드시.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쓰러졌고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며 죽을 끓이고 장을 봐주었지만 결국 그녀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 도연이 써준 편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촐한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가에 작은 바위를 놓았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놓인 것은 작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도연대감, 이번 사신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북방 변경을 순시하신 후엔 좌찬성 자리에 오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 그동안 참 길었지. 도연은 휘황찬란한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뒤에는 하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도연대감, 노르울에서 온 사발 통문입니다. 노르울? 예, 대감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낯익은 글씨가 아닌 또박또박 눌러쓴 누군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대감의 모친 심시부인이 향년 57세로 영면하셨습니다. 무덤은 고향 뒷산 길색 바위 아래 모셨으며 생전에 대감을 기다리며 남긴 유서 한 장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무릎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째서 내가... 그는 그날 밤 기생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방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요? 며칠 뒤 도연은 노르울로 향했습니다. 관복도 벗고 말을 몰아 비 내리는 고개를 넘었지요. 마을에 닿았을 때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그를 알아보며 수근거렸어요. 이제야 왔네. 불효자는 꼭 늦게 울지. 도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비석 옆에는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바위 아래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 도연아, 이 어미는 괜찮단다. 너는 이제 먼 데서 높은 사람이 되었겠지. 나는 그저 네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너의 소식이 늦어도 나는 안다. 네가 바쁘다는 것을. 이 어미는 오늘도 바위 아래 앉아 너를 기다리다. 이젠 잠시 쉬려 한단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면 이 바위를 두드려 보렴. 어미의 숨결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도연은 편지를 대고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땅이 울릴 듯한 통곡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니, 이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그는 그날 이후 도성을 등지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덤가에 앉아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무덤가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몇 해가 지나자 무덤 옆의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도 장맛비가 쏟아져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무덤 옆에 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어른들, 도연대감이 바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무덤 옆에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청년의 형상을 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던 옷자락의 무늬까지 새겨진 그 바위는 마치 지금도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바위가 된 그 다음 날 마을엔 이상하게도 바람이 잠잠해지고 산새들이 무덤가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심시부인의 무덤 위에는 하얀 들꽃이 스스로 피어났고 바위 옆 고요한 나무는 마치 아들의 손처럼 가지를 드리웠습니다. 노르울의 훈장 남정 선생은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안다. 내 마음을, 허나 마음이 있어도 때를 놓치면 죄가 되는 법이니라. 너는 결국 그 죄를 껴안고 바위가 되었구나. 선생은 조용히 묵향을 들고 작은 비석에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무릎 꿇은 바위는 이름도 벼슬도 벗은 도연이요. 어미의 숨결을 품은 바위라.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릎을 꿇고 묵례를 하며 속삭였어요. 불효하지 말자. 살아계실 때 꼭 사랑한다고 전하자. 도연이 바위가 된 후 그 전설은 멀리 퍼졌습니다. 옛날 조선 어느 마을에 효자인 아들이 있었지. 그는 벼슬길에서 어머니를 잊었고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단다. 그는 무덤 곁에서 울다 그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었어. 노르울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른들은 대답했지요. 눈물이 돌보다 무거우면 그럴 수도 있단다. 그 후로도 바위는 계절마다 이슬을 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바위 밑은 언제나 젖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연대감은 아직도 울고 계시네. 그 눈물이 바위 틈을 다 흘러내리는 거야. 훗날 조정에서는 그 전설을 듣고 무릎을 꿇은 바위를 도연석이라 하여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몽 반하에서 도연의 넋을 기리기 위해 효행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효행제에서 시를 읊는 아이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조용히 읊조렸어요. 부모를 섬김은 살아계실 때 꽃이 피고 돌아가신 뒤엔 바람이 분다. 그렇게 도연은 자신의 죄를 바위로 짊어지고 어머니 곁에서 천년을 살게 되었답니다.